여러분, 제 이름은 박호진입니다. 올해 69살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한때는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던 가장이었던 제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말이죠. 아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내 정미숙과 40년을 함께 살면서 아들 박진우, 딸 박소영을 키웠어요. 우리 부부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죠. 진우가 대학 갈 때도 소영이가 결혼할 때도 우리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노후 준비? 그런 건 생각도 못했죠.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게 우리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점심에 뭘 해 먹을까? 응, 김치찌개 어때? 오랜만에 끓여줄게.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내가 제 손을 놓치더니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손이 이렇게 떨렸는데도 119에 전화를 걸었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부인께서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망설일 수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제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된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30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을, 적금도 다 해약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했죠. 아버지, 저도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버지, 저희도 지금 빚이 있어서 죄송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고리대금업체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그때는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하지만 아내를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함께 산책하자. 하지만 제 말이 들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새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가버렸다니. 장례식장에서 아내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식들도 왔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슬픔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아내도 없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괜찮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말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정말 차가운 자식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죠. 좁은 방, 공동 화장실, 부엌도 없는 그곳이 제 새 집이 되었어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며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 흘릴 시간도 없었어요. 고리대금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아야 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김 선생, 이자라도 갚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고리대금업체 직원의 협박에 어깨가 떨어졌어요.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밤마다 아내 꿈을 꿨어요. 함께 산책하던 그 봄날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건 꿈일 뿐이었고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고시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해야 돼.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리대금업체였죠. 김 선생님, 이제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기일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야,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어요. 다음날 진우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다. 너는 어때? 저야 뭐 항상 바쁘게 지내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사실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말을 끝맺기 전에 진우가 말을 잘랐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아빠도 너 사정 이해한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저희 집이 좁아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죄송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거부감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알겠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건강 챙기고.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딸 소영뿐이었어요. 다음날 소영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소영이가 나왔어요.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소영아,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소영이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하지만 소영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소영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딸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래, 아빠 이해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소영이의 집을 나오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도 없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들이 자랄 때 느꼈던 행복,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문자답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방세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주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먼저 진우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진우 가족이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절망 속에서 소영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소영이는 집에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소영아, 아빠가 길거리에 나게 생겼다. 잠시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버지, 저도 이제 곧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해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소영이의 단호한 거절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영아, 내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안고 있었던 게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아빠가 너한테 해줬던 것들 잊었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소영이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만 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소영이의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어요.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고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이 전부였어요. 여보,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저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 배고픔이 몰려왔어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돈으로 먹는 식사였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갔어요. 거리를 떠돌던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일자리 찾고 계세요? 일 좀 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인력 소개소인데 거기 가면 일당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가 알려준 인력 소개소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제 또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이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소개소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일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힘쓰는 일하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나이엔 무리예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 아직 힘 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요. 그렇게 첫 공사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반장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르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어르신 나이로는 위험해서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공사장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는 일,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젊은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묵묵히 제 일을 해 나갔어요.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일을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김 어르신,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계속 일했어요.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더욱 힘들었어요. 미끄러운 바닥, 무거워진 자재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쉬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반장의 말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비록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적어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외톨이였어요.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할아버지, 그 무거운 걸 왜 혼자 드세요? 저희가 할게요. 친절을 가장한 무시, 그것이 제가 매일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일꾼이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일은 할아버지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그 말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곤 했어요. 다른 일꾼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저는 늘 혼자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가끔 그렇게 부르는 일꾼도 있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과 어울리기에 제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돈을 모아 고시원에서 다시 살게 됐어요. 매일 밤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된 나날이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리라 믿었어요. 이 경험들이 쌓여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나이 많은 저를 무시하는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날이 갈수록 공사장 일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나이든 제게는 매일이 버거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김 어르신, 오늘은 여기 현장에서 일하세요. 매일 아침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장 저 현장을 옮겨 다녔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르신, 오늘부터 이틀간은 일거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당으로 겨우 낀 일을 해결하는 제가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당장 굶어야 했어요.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 공사장 한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김 어르신, 춥지 않으세요? 저기 난로 있는데 가서 좀 쉬세요. 젊은 동료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넌 일해라. 나는 좀 이따 움직일 거야. 사실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쉴 수는 없었어요. 쉬는 모습을 보이면 나약해 보일까 두려웠어요. 그날 밤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뒤졌지만 대부분을 고리대금 이자 납입하고 남은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퇴근 후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한 장이라도 더 모아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르신,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물었어요. 아, 그냥 운동 삼아 산책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겨우 모은 폐지를 팔아본 돈으로 찜질방을 찾았어요. 아, 따뜻하다. 찜질방 온돌에 누우니 그간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사장에 도착하니 반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어르신, 오늘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망설였어요. 높은 곳은 위험했고 제 나이에 그런 일을 하기엔 무리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순간 발을 헛디뎠어요.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순간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어요. 다행히 큰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타박상이 심해서 당분간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일을 못한다는 건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어요. 퇴원하시면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난감해졌어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다친 다리 때문에 공사장 일은 할 수 없었고 그나마 하던 폐지 줍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김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언제쯤 일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가끔 반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일할 수는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어요.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어요. 김 씨, 이번 달 고시원비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의 재촉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또다시 추운 겨울밤에 거리를 헤매게 되었어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폐지를 주워 겨우 끼니를 해결했어요. 그나마 폐지를 팔아본 돈으로 가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 뜨거운 온돌에 누우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이면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어요. 이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힘내.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러. 그 목소리에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초라하고 말라빠진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순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좀 봐. 왜 저러고 사시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저도 꿈과 희망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세상은 저를 버렸고 저 역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있었어요.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아들 진우와 딸 소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내려왔어요.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비록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비록 깊은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공사장으로 향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했기에 아픔을 참았어요. 김 어르신, 오늘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중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에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병원엔 병원비가. 청년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청년은 저를 부축해 그의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그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공사장에서 일하시나요? 아, 식당 쉬는 날에 가끔 와서 일해요. 추가 수입도 벌고 운동도 하며요. 그의 말에 감탄했어요. 젊은 나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쉬는 날 공사장 일을 하다니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당분간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는 다 냈어요. 준호 씨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무슨 부탁인가요? 제 식당에서 일해주세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보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준호 씨의 제안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호 씨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준호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었어요. 박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조금씩 요리에 익숙해져 갔어요. 일하는 중에 준호 씨는 제 사연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준호 씨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준호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식당을 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성실했을 텐데요.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힘을 얻었어요. 날이 갈수록 요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한 번은 아내가 생각나서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여보, 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 준호 씨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어르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글쎄요, 아마도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이 기억나서 그랬나 봐요. 준호 씨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메뉴에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야 제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 일은 공사장 일보다 훨씬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피곤한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 씨는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힘을 얻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사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외롭던 차에 어르신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집으로 이사한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식당으로 가요. 일이 끝나면 또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어요.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준호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려요. 여보, 이제 걱정 마. 나는 다시 잘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행복했어요.
준호 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준호 씨의 식당에서 일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야채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박 어르신,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호 씨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어르신,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고맙네. 준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냄비에 있던 국물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더 넣고는 준호야, 이거 한번 맛볼래? 네,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국물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어르신, 이거 대박이에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 말에 저도 놀랐어요. 요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난 그저 옛날 생각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르신,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 메뉴에 넣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첫 요리가 메뉴에 올랐어요. 할아버지의 특별 국물이라는 이름으로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 국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저 정성껏 만들 뿐이죠. 날이 갈수록 제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이 맛이 바로 제가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열심히 요리했어요. 이제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 갔어요. 준호도 제 요리 실력의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다니. 다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아니에요. 어르신의 타고난 감각이에요. 준호의 격려 덕분에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된장찌개, 갈비찜 등 제가 만든 요리들이 하나둘 메뉴에 추가되었어요. 어느 날 한 음식 평론가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는 제 요리를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느껴지는 깊은 맛이에요. 그의 칭찬에 겸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평론가의 리뷰가 나간 후 식당은 더욱 바빠졌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박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정성을 다할 뿐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어요.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바빠진 식당 일로 피곤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떤 요리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어요. 박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요? 선생님의 역전 인생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거예요. 준호의 격려로 출연을 결심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털어놓았어요. 아내의 죽음, 자식들의 외면, 거리 생활, 그리고 준호와의 만남까지. 요리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요리에 담겨 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본 제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보고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지 마라. 아버지께 용서받기 전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중에 다시 오너라. 지금은 일하는 중이다. 그 후로 진우와 소영이는 주기적으로 식당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진우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어린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진우와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아버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왔어? 이제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네. 묘비 앞에서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며 진우와 소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제 다 잊자. 새로 시작하자. 제 말에 진우와 소영이는 저를 꼭 안았어요. 우리 셋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진우와 소영이는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와 일을 돕기 시작했고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준호는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이 화해하시니 제 마음도 놓이네요. 어느 날 진우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와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난 여기가 좋구나. 이제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었어. 진우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래도 주기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몇 개월 후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제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가 실린 책이 나왔어요.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첫 사인의 날 긴 줄이 서점 앞에 늘어섰어요. 한 독자가 책의 사인을 받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뭉클해졌어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려요. 여보,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이제 저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저와 함께 식당을 공동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이야? 늙은이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네, 어르신, 제 진심이에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야 이 식당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르신,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옛날 시골에서 먹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식당은 점점 더 발전해 갔고 제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한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강연에서 한 청년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어요. 죽은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준호와 저는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내기로 결정했어요. 어르신의 요리와 철학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만든 음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려요. 여보, 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준호와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와 소영이도 이제는 정말로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때는 저를 버렸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다니.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그런 순수한 질문을 받으면 더욱 열심히 요리하게 돼요.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숨어 있었고,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빛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해요. 69세에 찾아온 제2의 인생,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